무기 없이 세계 6위의 군사력. 경제력은 이미 세계 10위권. 군사도, 경제도 그 나라는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철판 하나, 나사 하나까지 스스로 깎아냈고 작은 공방에서 만든 만년필 하나가 백악관의 판을 뒤흔들었죠. 한 자루의 미사일은 태평양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인구는 고작 5천만, 하지만 강대국들의 역사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예외. 기술을 삼키고 전통을 살리며 마침내 정신을 깎아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NN 선임국제특파원 레이븐 마크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 순간부터 아시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의 치열한 한복판까지 세계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모든 현장을 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30년간 고집스럽게 지켜온 신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숫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념이나 감상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가치들보다는 국내 총생산과 군비 지출, 무역 의존도와 같은 차갑고 냉정한 데이터야말로 결국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확신해왔습니다. 백악관의 고위 관료들과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실력자들 역시 바로 그런 숫자들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3개월 전, 저는 편집국장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동아시아로 떠나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제국이 벌이는 숨막히는 패권 경쟁의 실체를 파헤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판도를 정확하게 예측해오라는 임무였습니다. 저는 제 경력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중대한 취재에 온 몸과 마음을 던져 넣었죠. 첫 번째 목적지는 베이징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거대한 붉은 용이 내뿜는 숨막히는 야망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끝없이 솟아오르는 마천루들과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 기술, 그리고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이 만들어내는 흡인력은 분명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머물며 제가 목격한 것은 화려한 겉모습뿐만이 아니었죠.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과 국무원 관리들을 만나면서 느낀 그들의 치밀한 계산과 자신감도 인상적이었지만 정작 제가 더 깊이 주목하게 된 것은 중국 사회의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저는 중국 정부의 철저한 정보 통제와 외국 기자들에 대한 강한 제약을 직접 체험해야 했고, 제가 방문하고자 했던 여러 지역들과 만나고 싶었던 인사들 대부분이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1급 도시들과 그 밖의 지역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였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려하게 꾸며놓은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아직도 상수도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낙후된 지역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4억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 중 상당수가 여전히 하루 $20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은 그들이 자랑하는 화려한 경제성장 뒤에 숨겨진 씁쓸한 진실이었습니다. 공기질 문제도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베이징 시내에서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치의 서너 배를 웃도는 날들이 여전히 빈번했고, 마스크 없이는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시민의식 수준이었는데,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천안문 광장이나 자금성 같은 곳들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일반 중국인들만 이용하는 지하철역이나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는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모습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줄서기나 교통, 질서 같은 기본적인 공중 도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모습들은 중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들이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이징에서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제가 다음 목적지인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전, 저는 다음 목적지인 한국에 발을 내딛었고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제가 본사 편집국에 보냈던 중간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미국에게 유용한 동맹국이지만 결코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거대한 아시아 전략이라는 큰 그림에서 한국은 중요한 퍼즐 조각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 조각이 어떤 이유로든 부서지거나 사라지더라도 언제든지 일본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존재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물론 반도체 기술력이나 K-팝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영향력은 분명히 인상적이었지만 그것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패권, 다툼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는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미국의 국익을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오직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로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 머물고 있는 동안 워싱턴으로부터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전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어느 나라든 그리고 언제든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무대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정상들을 상대로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협상 테이블을 자신의 뜻대로 흔들어 놓는 타고난 협상의 달인이었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무대는 언제나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길들이는 잔혹한 권력 게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돈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꺼내며 현실을 보라고 비아냥거렸고 나토 회의장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을 향해 왜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느냐며 마치 상관이 부하 직원을 꾸짖듯 거칠게 몰아붙였었죠. 또한 스위스 총리는 아예 약속 자체를 무기한으로 연기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도둑질이라는 충격적인 단어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며 아프리카 여러 지도자들의 백악관 방문 요청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이야말로 제가 지난 몇 달간 세워둔 분석과 예측을 현실에서 직접 검증해볼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게 관세 폭탄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압박과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라는 무서운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라는 작은 배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은 저널리스트로서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제 노트북은 이미 워싱턴의 냉혹한 힘의 논리와 숫자가 가진 무자비한 위력을 생생하게 증명할 기사 문장들로 가득 채워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저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년간 다른 동맹국 정상들을 다뤄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특유의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협상술로 한국 대통령을 강하게 몰아붙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회담 당일 저는 서울 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텔레비전 앞에 바짝 다가앉아 워싱턴에서 펼쳐지는 역사적 장면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장면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백악관 남쪽 현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걸어나와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워싱턴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의전 규칙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파격적인 행동이었거든요. 보통 외국 정상들은 백악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의전팀과 악수를 나눈 후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나와서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 대통령이 탄 차량이 백악관 앞마당에 도착했고 차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오랜 친구를 기다렸다는 듯이 성큼성큼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악수가 결코 아니었고 상대방의 어깨를 마치 절친한 동료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는 그 자연스러운 손길에는 분명히 계산되지 않은 진심 어린 따뜻함과 깊은 존중의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악수 스타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통 상대방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세게 움켜쥐면서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곤 했었는데 심지어 몇몇 정상들이 그 압박에 몸이 휘청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제스처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따뜻한 환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회담장 안쪽에서 터져나온 시원하고 즐거운 웃음소리는 제가 그동안 품고 있던 모든 예상과 분석을 한 방에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제가 긴 세월 동안 현장에서 쌓아올린 모든 데이터와 값진 경험들, 그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차곡차곡 세워둔 분석의 거대한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힘의 절대적 우위에 서 있는 자는 결코 상대방에게 먼저 웃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워싱턴에서 배우고 익힌 가장 기본적인 권력의 제일 법칙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외교부 내부에 신뢰할 만한 정보원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자필로 직접 써서 건넨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당신은 정말로 스마트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라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찬사의 글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스마트하다고 말하고 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스마트한 지도자, 그는 스마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와 말이 통한다라고 받아들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나 의례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 수 있었죠. 그 메시지 한 줄 한 줄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제 머릿속은 순간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날 베이징으로부터 날아온 긴급 외교 전문 하나가 워싱턴 정가 전체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이미 예정되어 있던 한국 고위급 특사단과의 중요한 면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해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거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그저 미국의 부속품이나 하위 파트너 정도로 여겨왔던 한국의 작은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감정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세워둔 모든 가정과 치밀한 분석들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인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결코 그저 체스판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하찮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두 플레이어들조차 긴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에 떨게 만드는 수천 년의 긴 세월을 굳건히 버텨내며 살아남은 독자적이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또 다른 진정한 플레이어였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취재 방향이 단순히 동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서 한국이라는 미지의 복잡한 방정식을 정확히 풀어내는 것으로 그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도무지 계산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나라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그 엄청난 힘의 진짜 근원이 무엇인지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 본격적인 조사의 시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는 뜻밖의 작은 단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손바닥만한 크기의 만년필 하나였습니다.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간절히 탐을 내며 갖고 싶어 했다는 그 만년필이 태극 문양과 봉황이 정교하게 새겨진 그 아름다운 필기구가 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수소문을 거듭한 끝에 알아낸 사실은 정말로 놀라웠어요. 그 만년필이 바로 서울의 오래된 공업지대인 영등포구 물레동에 자리한 한 작은 수제 공방에서 장인의 정성어린 손길로 하나하나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펼쳐지는 고차원적인 외교라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자본력과 보이지 않는 막강한 권력이 만들어내는 힘의 게임이었으니까요. 한 작은 동네 공방에서 만들어진 소박한 물건 하나가 세계 최강국들 사이의 거대한 외교 판도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의 합리적 이성은 쉽사리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레동 골목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난 녹슨 철문들과 각종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진한 기름 냄새가 뒤엉켜 만들어낸 낡고 투박한 풍경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철강 공장들의 요란한 기계 소음 속에서 과연 이런 곳에서 백악관의 주인을 한순간에 빠져버리게 만든 명품이 정말로 탄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침내 제나일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있는 그 운명적인 공방을 찾아낼 수 있었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공방의 관계자를 만나서 귀한 나무를 한 조각 정성스럽게 깎아내고 차가운 금속을 뜨겁게 달구어 정교하게 다듬어가며 마치 하나의 작은 만년필 안에 온 우주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내려고 하는 듯한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관계자, 장인은 저에게 만년필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깊은 철학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종이 위에 글자를 써내려가는 평범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고귀한 정신과 5,000년 한국 역사의 깊은 혼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신성한 그릇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저 부유한 사람들이나 쓰는 값비싼 사치품 정도로만 생각해왔던 만년필에 그토록 깊고 숭고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랐어요. 장인의 맑고 깊은 눈빛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뜨거운 자부심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의 정체구나. 화려하고 눈부신 첨단 기술이나 천문학적인 규모의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낡고 소박해 보이는 작은 공간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마는 저 끈질기고 불굴의 장인 정신. 바로 그것이 한국을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진정한 원동력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조그마한 공방 안에서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고 있던 복잡한 방정식의 첫 번째 중요한 해답을 마침내 발견한 것 같은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물레동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 이후 다음 날 오래간만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취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제 평생의 취미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박물관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특파원 일을 하며 전 세계 곳곳의 유명한 박물관들을 직접 찾아가 보았어요. 런던의 위풍당당한 대형 박물관, 파리의 화려한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뉴욕의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까지 말입니다. 그 박물관들은 하나같이 엄청나게 크고 웅장했습니다. 인류가 쌓아올린 위대한 문명의 유산들로 빈틈없이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 눈부신 화려함과 웅장함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어두운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항상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박물관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진귀한 유물들은 대부분이 힘의 논리와 폭력으로 약소국들로부터 무자비하게 약탈해온 슬픈 전리품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이면으로 봤을 때 저는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다른 서구 열강들의 박물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성급하게 지레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입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제가 또다시 크게 틀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어요. 그곳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의 그 어떤 박물관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압도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강제로 가져온 약탈 문화재가 단 하나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거대한 박물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만 점에 달하는 귀중한 유물들은 모두 예외 없이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숱한 외세의 잔혹한 침략과 약탈, 시도 속에서도 이 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끈질기게 지켜내고 보존해온 순수한 우리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어요.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들을 진열해 놓은 평범한 전시 공간이 아니었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절망적인 역경들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낸 한 민족의 위대하고 숭고한 자존감을 온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주는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토록 엄청나고 값진 박물관의 입장료가 완전히 무료라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한 나라의 깊은 역사와 고귀한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위대한 문화공간을 경제적 능력이 있고 없음을 전혀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활짝 열어 보여주겠다는 그 놀랍도록 깊고 아름다운 뜻 앞에서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강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하고 의연한 자신감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저는 박물관 건물 가장 깊숙한 곳에 마련되어 있다는 사유의 방이라는 신비로운 공간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렬하고 벅찬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칠흑처럼 짙은 어둠으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오직 두 점의 반가사유상만이 부드럽고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천년의 세월처럼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과 번뇌를 완전히 초월한 듯한 그 신비롭고 자비로운 미소 앞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굳건히 맹신해왔던 차가운 데이터와 딱딱한 숫자들이 얼마나 하찮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작고 소박한 불상 하나가 뿜어내는 강력하고 숭고한 정신적 힘은 세계 최강대국이 자랑하는 어떤 군사력이나 천문학적인 경제력으로도 결코 재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강철이나 반도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수천 년을 굳건히 이어져 온 결코 꺾이지도 빼앗기지도 않는 위대한 정신에 있다는 것을요.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원에서 수십 년간 몸담아온 은퇴한 연구원 최용진 박사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국방 전략 전반을 설계하고 구축해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어요. 약속 장소에 나타난 최용진 박사는 학자다운 온화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예리한 눈빛만큼은 수많은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온 전략가의 날카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도대체 한국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동아시아의 두 거인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독자적이고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용진 박사는 한참 동안 창밖의 서울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저에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냉전이 막을 내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던 그 혼돈과 격변의 시절에 시작되었던 불곰 사업이라는 이름의 놀라운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붕괴 직전에 러시아에게 빌려준 막대한 규모의 차관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의 기존 분석 논리대로라면 약소국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강대국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감수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내린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장 눈앞에 현금을 받는 대신 러시아가 그동안 자랑해 오던 최첨단 군사 무기 기술들을 현물로 받아내겠다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어낸 임기응변이나 순발력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보다는 먼 미래의 국가적 생존을 위한 핵심 기술을 선택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 대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최용진 박사의 상세한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땅에 들어온 러시아의 최신의 주력 전차 T-80,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완전히 분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덩어리를 한 부분씩 차례대로 해체해 나가면서 작은 볼트 하나부터 정밀한 전자부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소중한 기술의 핵심과 정수를 마치 목마른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처절하고 집요한 노력의 모습은 물레동 공방에서 만났던 그 장인이 귀한 나무를 한 조각씩 정성스럽게 깎아내며 완벽한 만년필을 만들어가던 그 숭고한 장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집요하고 끈질긴 장인 정신이었고, 그런 피나는 노력과 연구의 놀라운 결과물이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최강의 주력 전차로 평가받고 있는 K2 흑표 전차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자랑하던 지대공 미사일의 핵심 기술들은 한국형 방공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천공 미사일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했고, 강력한 탄도미사일 기술은 이제 중국과 일본의 심장부까지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무서운 괴물,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든든한 기술적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적성국이었던 러시아로부터 얻어낸 소중한 기술들을 완전히 흡수하고 소화해서 이제는 그 어떤 잠재적 위협 세력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방패와 예리한 창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물관에서 보았던 수천 년에 걸친 끊임없는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꿋꿋하게 지켜냈던 그 불굴의 정신력과 물레동 공방에서 직접 목격했던 작은 나무 조각으로도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장인 정신,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앉아 계신 최용진 박사가 설명해주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훨씬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내린 그 현명하고 대담한 전략적 선택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큰 줄기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의 근원은 바로 그 절대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정신이 필요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총검이 되고 강력한 미사일이 되고 견고한 전차가 되어서 조국과 민족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최용진 박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싶다며 질문을 던졌어요. 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그 비결이 궁금하다고 말입니다. 최용진 박사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아주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의 힘에 의존해서 평화를 구걸하거나 애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긴 취재를 끝내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내내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시도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과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거대하고 무서운 폭풍처럼 쉴 새 없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작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반짝이는 익숙한 불빛들이 그날따라서는 왠지 모르게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절대적으로 신봉해왔던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데이터와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여겨왔던 저 화려한 도시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진실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의구심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워싱턴 도착 후 며칠 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제가 서울로 떠나기 전에 미리 작성해 두었던 칼럼 초안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한계점들과 구조적인 경제 취약성에 대한 저의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분석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파일을 영원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독하고 뿌리 깊은 오만과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마지막 장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바로 국방부 직속의 극비 워게임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그곳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첨단 컴퓨터로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분석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의 책임자에게 하나의 특별한 시나리오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에 맞서 대응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워싱턴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파격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센터 책임자는 저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결국에는 제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집한 모든 정확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시뮬레이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과소평가해왔던 현무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와 엄청난 파괴력, 동해와 서해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한국 해군 이지스 함들의 실제 전투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천공방공망이 만들어내는 촘촘하고 완벽한 방어막까지 모든 변수들을 현실에 정확히 맞게 하나하나 수정해 나갔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컴퓨터 모니터에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생생하게 펼쳐졌는데, 중국 동부 해안선을 향해서 수백 발의 현무 미사일들이 무서운 화염을 뿜으며 일제히 날아갔고, 단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칭다오와 상하이에 있는 중국군의 핵심 군사기지들이 지도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강력한 상륙 함대는 항구를 떠나기도 전에 이미 괴멸 상태가 되어버렸고, 하늘을 가득 메웠던 중국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들은 천공 미사일이 만들어낸 거대하고 무자비한 요격지대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한국은 홀로 중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밝게 웃었고 시진핑 주석이 그토록 격하게 분노했던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와 우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약하고 의존적인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치열한 패권 다툼 한복판에서도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당당히 생존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제3의 플레이어였던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하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기자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마지막 칼럼을 쓰기 시작했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히 국내 총생산에 군사비 지출을 더한 낡고 1차원적인 방정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방정식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수천 년을 굳건히 지켜내고 이어온 찬란한 역사에 끈질기고 불굴의 장인 정신을 더하고 거기에 생존을 향한 처절하고 간절한 의지를 곱한 값이다. 이 새로운 방정식이 만들어내는 최종 답안은 그 어떤 최첨단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중대한 기로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고귀한 정신을 가진 나라를 계속해서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하찮은 말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진심으로 존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바로 이 역사적 선택에 미국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솔직하고 진실한 칼럼이 세상에 공개되면 저는 아마도 워싱턴에서 수많은 거센 비난과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차가운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뜨거운 진실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부디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간직하고 있는 놀라운 힘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족이 걸어온 수천 년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만년필 하나, 낡은 공방 하나, 오래된 정신 하나. 그게 단순한 물건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고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단함, 보이지 않는 뿌리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깊고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강함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강대국 대 강소국의 대결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그 다음 장이 써지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잊혔던 진실을 향해 나아간 우리의 문화유산이 마침내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과 초강대국의 정치적 이해 속에서 사라질 뻔한 역사의 조각이 글로벌 무대에서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자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엘리 마크스라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주로 인도, 유럽 언어와 문자 시스템이 문맹 퇴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고, 특히 알파벳과 같은 표음 문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맹을 줄일 수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러던 중 그 과정에서 저는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시아 언어를 연구할 때마다 중국어와 일본어만 집중했던 제 좁은 시야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당시 저에게 한국어는 그저 아시아 언어 연구의 부록 정도로만 여겨졌으니까요.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언어라면 중국어와 일본어가 첫 번째로 떠올랐고 한국어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실질적 힘을 가진 문자라면 한자를 먼저 떠올렸고 그 다음이 가나였어요. 그런 제 인식이 완전히 뒤집힌 건 의회 도서관에서 일하는 친구 헤더 나타샤 덕분이었는데 어느 날 헤더가 저에게 연락해서 이건 꼭 봐야 한다며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의회 도서관 깊숙한 서고에서 발견한 미군정 시절 비밀 보고서라는데 처음엔 그저 오래된 문서 하나 더 발견한 것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 진출했을 때 작성한 언어 정책 관련 보고서였는데
믿기 힘든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문맹 퇴치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이라고요. 세계 어떤 문자보다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며 초격차 기술이라는 듯한 표현들이 즐비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수로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만약 한글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문자라면 왜 우리 같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좀 더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왜 언어학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을까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우리 서구 학자들이 우리만의 편협한 시각으로 세계 언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알파벳이 가장 진보된 문자 체계라고 자신했던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웠던 건 보고서의 내용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탄탄한 근거와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사람들의 문해율이 다른 어떤 문자 시스템보다 빠르게 향상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왜 지금까지 묻혀 있었는지 파헤쳐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연구가 왜 주류 언어학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는지도요.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라는 선진국 세계를 이끄는 나라의 학자로서 제가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헤더에게 이 자료를 더 깊이 연구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건 뭔가 오류가 있거나 과장된 보고서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언어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언어학계는 너무 큰 실수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니 세밀하게 연구할 계획을 가졌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새로운 연구 대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관심도 없던 이 문자에 이렇게 흥미를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좁은 시각 때문에 잘못 판단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열린 마음으로 이 보고서의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학문적 양심을 가진 연구자로서 그리고 세계 최고 대학의 교수로서 말이죠. 지난 몇 년간 제가 진행해온 문자 시스템과 문맹 퇴치 상관관계 연구는 사실 제 학문적 정체성이었어요. 저는 늘 알파벳과 같은 라틴 문자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해력 시스템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미군정 보고서를 발견한 후부터 저는 밤낮으로 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글, 영어로는 행굴이라고 표기되는 이 문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찾아봤습니다. 재밌게도 이 단어의 영문 표기법에도 역사가 있더군요. 한국 정부의 공식 표기법에 따르면 HANGUL의 알파벳 E가 안 들어가는 게 맞지만 영어권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글 알파벳 E가 없이 표기해서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대기업 이름 삼성이나 현대처럼 학문적 정확성보다 익숙함과 인지도가 우선시된 경우처럼 말이죠. 이렇게 한글에 대해 알아볼수록 점점 더 의문이 깊어졌는데요. 정말 이렇게 뛰어난 문자 체계가 있었는데 왜 언어학계에서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을지 제 의문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은퇴한 교육부 국장 에이단 번스였습니다. 에이단은 예전에 아시아 교육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로 미국의 교육 외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이단의 사무실은 워싱턴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수십 년간 모아온 각종 자료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언어 관련 논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자 에이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에이단은 자신도 한때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한글이 문맹 퇴치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미국의 교육 방식에도 이를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학계와 정책 기반자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은 무시당했다고 했어요. 너무 지역적인 이야기라는 이유로 또는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에이단은 서류 상자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의 역사와 구조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있었고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고 설명하면서 저는 그 순간 문자가 단순한 기호의 집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영어나 라틴 알파벳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한글은 실제로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소리를 낼 때 사람의 입과 혀, 목구멍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관찰해서 자음의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순하면서도 철학적인 구조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문자는 그저 아름답고 과학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어렵지 않게 글을 익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된 문자라는 점에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서 공감의 결정체라고 느꼈어요. 또한 세계 대부분의 문자가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과 달리 한글은 철저히 계획되고 설계된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어요. 자료를 읽어보니 한글 창제의 목적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요. 일부는 세종대왕이 순전히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의견은 통치체제 강화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반이라 불리던 당시 지배층에게도 한글이 유용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한글의 가장 큰 목적은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 문자를 보급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일본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의 연구였는데 노마 히데키는 한글의 글자 모양이 극도로 단순하게 설계된 이유가 붓과 종이 같은 고급 필기구를 사령편이 안 되는 평민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노마 히데키는 심지어 훈민정음은 어리석은 백성이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낙서하듯 그리기에 어려움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이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점점 더 의문이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혁신적인 문자 시스템이 서구 학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까요? A단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A단은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가 한때 스탠퍼드를 포함한 여러 유명 대학의 교수 회의에 이 연구 결과를 회람했지만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교수들이 그건 특수 사례일 뿐이라거나 문자라는 건 효율성 외에도 문화적 품격이 중요하다며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기에 아시아 문자는 흥미롭긴 하지만 실용적이지 않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우리 서구학자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A단은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정말 한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직접 한국인 학자들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책과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문화적 맥락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또한 조만간 언어학과에서 중요한 세미나가 있을 거라며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A단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는데 지금까지의 제 연구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편향성이 어떻게 학문적 시야를 좁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동시에 한글이라는 새로운 연구 대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자 체계를 제대로 연구한다면 문맹 퇴치에 관한 제 연구도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이 세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학자로서 세계 지식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A단과의 만남 이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언어학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히 도쿄대학교에서 온 미우라 교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우라 교수는 동아시아 문자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세미나가 시작되고 각자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최근 발견한 미군정 보고서와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제 의견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미우라 교수가 손을 들고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미우라 교수는 한글의 기원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는데 현대 한글은 사실 일본이 다듬고 보급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인들을 위해 문자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했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준비해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발간된 조선어 교재와 몇몇 역사적 문서들이었어요. 순간 강의실 내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A단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너무 달라 당황스러웠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지 혼란스러웠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 서구학자들이 미우라 교수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이었어요. 미우라 교수는 계속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일본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고, 오구라 신페이라는 일본 학자의 업적을 강조하면서 현대 한글 체계는 사실상 일본의 공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제가 감히 반박할 수 없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미우라 교수의 주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역사 자료와 논문들을 찾아보는데 몇 시간의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들을 보니 미우라 교수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실제 역사 기록을 보니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글 사용을 제한하고 문맹 퇴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조선 교육령은 점차 조선어 교육을 축소했고 결국에는 완전히 폐지했으며 해방 직전인 1944년의 조선인 문맹률은 무려 70%에 달했다는 역사적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80%가 넘는 곳도 많았어요. 이는 미우라 교수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히려 한글 연구를 주도한 조선어 학회 구성원들이 일본 총독부에 의해 탄압받았다는 기록이었는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연구하던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큰 사건도 있었으며 일본 총독부는 한글 상용화 연구가 독립을 위한 내란죄라는 논리로 학자들을 탄압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저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어요. 왜 미우라 교수 같은 저명한 학자가 이런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혼란 속에서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학문이란 것이 진실 추구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나 권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문적 기반의 근거로 미우라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찾은 역사적 자료들을 첨부하며 어떻게 이런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었고 몇 시간 후 미우라 교수의 답장이 왔어요.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언어학 세미나에서 한글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어요. 이 소식이 학과 내에 퍼지자 많은 교수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미우라 교수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계 학자들 대부분이 미우라 교수의 편을 들었고 심지어 미국 학자들 중에서도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것이 학문적 진실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상황인 것은 아닌지.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고 미국 역시 이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심받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개 토론을 위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우라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학문에 대한 제 자세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였는지 아니면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혼란과 고민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제가 속한 학계의 주류 의견과 다르더라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저는 공개 토론을 통해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었죠. 미우라 교수와의 논쟁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A단이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바로 스탠퍼드 언어학부의 한국계 미국인 조교수 제니퍼 리였습니다. A단은 제니퍼가 한글에 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학자라며 이번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제니퍼는 빛나는 명석함과 따스한 미소를 지닌 젊은 학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니퍼 리의 연구실은 책과 논문으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쓰인 시와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죠. 제 상황을 설명하자 제니퍼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러고는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문자를 오직 정보 전달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효율성과 논리성이 좋은 문자의 핵심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니퍼 리는 제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의 나열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정서가 담긴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제니퍼 리는 특별했어요. 서양인인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와 한글의 특성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한국어의 일상적인 표현들을 예로 들면서 영어와 비교해 그 차이점을 알려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에도 위로와 공감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인사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고,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 깊은 뜻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 체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제니퍼 리는 외국인인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와 비교하며 설명해 주었어요. 영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you라고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사회적 위치에 따라 말투가 달라진다고 말했고, 이는 단순한 언어 규칙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 방식이 외국인인 제게 훨씬 와닿았어요. 제니퍼 리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었는데, 한국 전쟁을 겪은 할머니가 어떻게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왔는지, 그 과정에서 밥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생존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미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삼촌이 한국식 조직 문화, 즉 정과 팀워크로 어떻게 직장 동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제게는 교과서 설명보다 훨씬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한국어에게서 정의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니퍼 리는 이 개념을 외국인인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비슷한 개념들과 비교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깊은 유대감과 따뜻함을 의미하는데, 이 감정은 한국 문화의 핵심이자 언어 표현의 바탕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이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어하자 제니퍼 리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연구실에 있는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제니퍼 리가 보여준 자료들 중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진짜 목적에 관한 문서들이 있었는데,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한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로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죠. 제니퍼 리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서양의 문자 발전사와 비교하며 설명해줘서 훨씬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또한 제니퍼 리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예술적 아름다움도 보여주었는데, 한글 서예 작품들과 현대 디자인에 활용된 한글의 심미적 가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이는 한글이 인간의 육체적 특성을 반영한 문자라는 증거였어요. 제니퍼 리는 이런 개념을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파벳과 비교하며 설명해 주었는데, 그 방식이 정말 명쾌하고 와닿았습니다.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한글 낮자의 조합 원리에 관한 설명이었는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만들고 그 음절들이 모여 단어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제니퍼 리는 이를 서양 철학 개념과 비교하면서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우주의 조화와 균형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천지인 삼재의 철학적 원리가 문자 체계에 녹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설명은 서양학자인 제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어서 훨씬 와닿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한글이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인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치관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것은 효율성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제니퍼 리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제 학문적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까지 저는 언어를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언어가 그 이상의 것, 즉 문화와 정서, 역사와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깨달음은 제 연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문맹 퇴치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문자가 사람들의 삶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에이단이 제니퍼 리를 소개해준 것은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고, 제니퍼 리와의 대화를 마치고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통찰로 가득 찼으며 미우라 교수와의 공개 토론이 이제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여정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어요. 제니퍼 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우라 교수와의 토론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토론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높아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메인 강당에는 많은 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시아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자리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고 미우라 교수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미우라 교수는 여전히 한글의 일본 기원서를 주장하며 현대 한글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훈민정음은 세종이 만든 것이고 한글은 주시경 등 한글학자가 정립한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명확히 정리했어요. 한글은 현대 한글 맞춤법에서 쓰이는 자모를 말하고 훈민정음은 옛 한글을 포함한 모든 한글 자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시경을 위시한 한글학자가 정립한 것은 한글 자체가 아니라 띄어쓰기, 분철법, 아래아 폐지 등의 한국어 맞춤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맞춤법이란 어떠한 언어를 문자로 옮기는 규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언어에 맞춰 문자의 사용법을 정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를 정립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외형적으로도 훈민정음과 현대 한글은 거의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몇몇 글자는 원래 곡선적 모습이 없는 완벽한 좌우 대칭 문자였고 일부 획을 쓰는 방식이 현재와 조금 달랐을 뿐이라고 덧붙였어요. 고어 문헌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훈민정음과 한글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자와 언어를 혼동하는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한글로 I am a boy를 쓰고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의미를 해석시켰는데 못 해석하니 이건 한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어요. 청중 사이에서 공감의 숨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현대 맞춤법과 맞춤법의 현대 한글은 주시경 등이 정립한 것으로서 이는 언어적인 측면이며 문자 자체를 정립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한글은 엄연히 세종대왕이 정립한 문자체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글 보급을 도왔다는 미우라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어요. 역사적 기록으로 오히려 일본 총독부가 한글 사용을 제한하고 문맹 퇴치 운동을 탄압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해방 직전인 1944년에 조선인 문맹률이 70%에 달했다는 사실과 조선어 학회 사건을 통해 일본이 한글 연구자들을 탄압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토론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역사적 증거들과 논리적 분석 앞에서 미우라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마지막으로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를 넘어선 문화적, 인간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토론이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제 발표에 감명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미우라 교수를 지지했던 몇몇 교수들도 한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승리를 넘어 진실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제니퍼 리와 함께 큰 기쁨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언어는 단지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정석,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깨달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제니퍼 리와 함께 문화적 언어 교육 커리큘럼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는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에 담긴 문화와 정서까지 함께 이해하는 방식의 교육이었습니다. 서구 학계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눈이 좁았던 거조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단계로 국제언어학회에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한글을 통해 배운 교훈은 제 학문적 여정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국제언어학회에서의 발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글의 가치와 그것이 주는 교훈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 메시지에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 발표를 계기로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지금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다문화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한글을 비롯한 비서구권 문자 체계의 가치와 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놀랍도록 뜨겁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 앞으로의 계획은 한글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는 것이에요. 특히 한글의 철학적 원리와 그것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곧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학문적 연구를 더 깊이 하고 역사적 유적지들을 방문하며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제니퍼 리는 이미 한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문화적 언어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교육이에요. 제가 한글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한글에게서 받은 선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은 여정입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언어학자가 우연히 발견한 자료를 통해 알게 된 한글의 가치, 그리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여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를 때가 많죠. 강대국들의 학문적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가려질 뻔했던 진실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과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정서, 역사와 철학이 담긴 그릇이라는 깨달음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 속에 담긴 위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